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의 법률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주 시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고의로 인한 자동차 사고와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나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고의로 인한 쪽은 이미 짚어봤고 지금은 과실로 인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다고 했어요. 법규 준수 의무, 그다음에 법규 준수 의무의 위반이 원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의무 위반이 원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덮어봤고요. 네. 오늘은 그 다음 편으로 이제 몇 번 이어질 텐데 데미지 부분을 덮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손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뒤로 예를 들어서 뒤에서 꽝 받긴 했는데 나가봤더니 그냥 별 네, 흔적이 아무 없는 흔적이 경우? 없다. 이런 경우는 데미지가 없는 경우겠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별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말고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손해 유형에는 대략 한 두 개 정도가 있겠죠. 네. 첫 번째로는 사고가 났으니까 물건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차가 이제 네, 망가지겠죠. 그렇죠. 네, 자동차가 깨지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난 다음에 자동차만 깨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쳐요. 그렇죠. 네, 약간의 뭐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 몸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약간의 경미한 사고에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뭐 교통사고로 크게 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왕왕 볼 수 네, 있고요. 저는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한 분들도 많이 보고요. 예. 뭐 척추뼈가 망가진 분들, 뭐 이렇게 목뼈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런 심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 팬더 케이스인데 그래도 허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부상 입으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이렇게 뒤에서 추돌당하는 경우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앞뒤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다쳐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데미지 유형 중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봐야 될 건 자동차가 먼저겠죠. 자동차 예. 깨지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차츰 시간이 되면 퍼스널 인저리 부분, 사람이 다쳤으니까 이 네. 부분을 어떻게 변상하고 어떤 법리로 보상금을 받아내고 등등 이런 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의 어떤 그 손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이제 뭐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 BMW를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타고 다니다가 한 대략 한 1년 전에 후진을 하다가 오른쪽 뒷 범퍼에 를 살짝 망가뜨리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사고를 냈어요. 네. 내가 10년 된 차를 뭐 고치냐. 그래서 그냥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친구랑 뭐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데 C라는 사람이 뒤를 또 그 공교롭게도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1년 전에 사고 냈던 자기가 스스로 사고 냈던 그 부위를 꽝 하고 들이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C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범퍼 전체를 갈아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갈아줄 수 네.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 네.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범퍼는 갈아주긴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갈아줘야 되나? 그죠? 네,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네. 그 그래서- 이전에 이제 네. 본인의 사고로 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뭐 양심불량의 사람은 이것까지 갈아 달라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법적으로는 손해를 입힌 만큼만 그렇죠. 그 사고 나기 전 단계, 예. 즉 그 범퍼의 오른쪽 그 뒷 범퍼에 데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오른쪽 뒤에 범퍼에 그만큼 스크래치 있는 아니면 데미지가 있는 범퍼를 갖다 끼워달라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의 가치로 환전을 해서
그만큼만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결국 이제 돈으로 보상금을 그렇죠. 받게 그렇죠. 되니까요. 머니 데미지가 원칙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새 범퍼로 무조건 교체해라 이런 걸투성투 않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네요. 그게 어디 가서든 그 커먼 센스예요. 미국에서는 커먼 센스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왕왕 그런 알겠습니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프로퍼티 데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어, 약 경미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데미지만 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고가 났을 때 너무 크게 사고가 나서 그래서 자동차가 너무 크게 깨져서 이거를 도저히 고치는 게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를 고치면 손해가 너무 보험회사도 그렇고 모든 경제 주체의 손해가 너무 심해서 이걸 차라리 폐차하는 게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낫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그렇죠. 차의 그렇죠. 현재 밸류보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토럴 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마켓 밸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대략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또 대략 합의된 게 자동차 밸류의 한 70% 정도를 수리비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 10,000불짜리 자동차인데 7,000불 이상의 수리비로 나왔다. 대략 한 7,000불 정도. 네. 그러면은 이거를 차라리 그냥 토럴 로스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그냥 10,000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예.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토럴로스 경우라고 하고요. 기준이 되는 거는 그 자동차 밸류의 대략 한 70% 정도 네. 이 정도가 되면은 토럴로스 결정을 내자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군요. 네, 그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현금을 다 주시고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사는데 미국은 파이낸스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누가 뭐 한 3만 불짜리 차를 현금을 일시불로 다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 드물죠. 매달 페이먼을 하죠. 네, 매달 페이먼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차를 사시고 대략 한 6개월, 1년 정도 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사자마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그 플레이트도 못 받았는데 사고 엄청 크게 나셔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폐차 수준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은 마켓 밸류로 저희 쪽으로 지급을 해줘요. 예. 예를 들어서 DFW에서 똑같은 동형의 그 똑같은 연식의 차가 팔리는 값의 평균 값을 뭐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받는 게 마켓 밸류인데, 근데 그 마켓 밸류가 실질적으로 그 론을 해줬던 그 컴퍼니에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작을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 밸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차량들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뭐 마일리지가 너무 그 차를 사서 너무 너무 좋으셔갖고 그걸로 전미국 다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고 났는데 마켓 밸류가 내가 지급해야 될 그 남아 있는 잔존 부채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일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당장 생기죠. 그 밸런스는 내가 네. 받은 금액의 뭐 1배 반, 2배, 네, 그래서 네. 뭐 몇천 불의 차이 혹은 네. 뭐 10,000불 이상 차이도 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 차를 사실 때 딜을 조금 못 하신 분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딜러십 빚이니까. 그렇죠. 딜러십에 이익을 그만큼 많이 줬는데 뭘 바라세요? 등등 이런 예.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네. 네, 그래서 다들 그 뭐 오래된 차를 사시는 분은 별로 이제 크게 뭐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크게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기지만 네.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은 처음에 차를 사실 때요.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노 이거 그냥 페이만 조금 올라온다고 다 빼지 마시고요. 그 중에 꼭 하나는 귀담아 들으시고 꼭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갭 인슈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흔하기 때문에 그 파이낸스 할 때 갭 인슈런스 들 거냐라고 그 오피서들이 예.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차를 살 때.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 대비해서 아.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으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갚아주는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 갭을 메꿔주는 네, 보험이 또 있군요. 네, 그걸 갭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보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알 수가 없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고급차를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밸류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차를 사시는 분들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해서 좀 고급차고 이 차는 뭐 아무래도 비싼 거 샀으니까 뭐 떨어지는 값도 1, 2천 불이 아니라 만 불, 2만 불 단위로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사자마자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갭 인슈런스를 몇백 불 안 하니까 네. 드는 게 좋다. 네, 예. 그 정도 고급차 몰면서 갭 인슈런스 없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뭐 큰 비용 때문에 낭패를 네.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 낫겠네요.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 혹시 그 자동차를 구입하실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 들으셨으면 다른 건 몰라도 갭 인슈런스 정도는 자동차를 살 때 들어야 된다. 예. 특히 고급차의 경우는 특히 꼭 드시는 고급차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네. 그거 상식으로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랙티스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이랑 다른 그 개념이 미국식 개념이 있어요. 한국이랑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예. 한국에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경제 활동을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그 사고 당한 사람이 그 전에 타고 있던 그 차량이랑 똑같은 차를 이렇게 렌털카로 제공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그렇죠. 차로. 사고 나서 차를 수리하러 맡긴 차가 네, 필요하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외제차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딜락을 한국에서 타고 있었다. 네. 아니면 한국에서 뭐 렉서스를 타고 있었다. 등등 BMW를 타고 있었다. 이러면 사고를 낸 사람이 똑같은 차로 이렇게 렌털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다른가요? 그게 대차라고 하던데 미국은 달라요. 그런 개념으로 오셔가지고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코스트를 낮춰야 되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려면 네. 우리들이 전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전략해야 보험회사가 그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예요, 이게. 네. 한국식 사회적인 합의랑 미국식 사회적인 합의가 다른 거예요. 네.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벤츠를 타던 BMW를 타던 캐딜락을 타던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야 될 경우는 하루에 대략 한 30불 범위 이걸로 빌려야 돼요. 그렇군요. 똑같은 차를 대차해줘도 의무가 없어요. 한국과는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뭐 스페셜 니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트럭을 빌려야 된다. 반드시 밴을 빌려야 되는데 이유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게 없으면 생계 유지가 막막하다. 등등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타던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어서 벤츠를 탔는데 똑같은 차를 줘야 된다. 그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네. 네. 하루 한 30불 정도로 되어 네. 있으면 그렇게 네. 해야 된다. 네, 이제 만약에 더 비싼 차를 그 선호하신 경우는 그런 본인 보험을 좀 고급스럽게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내 보험으로 차라리 그냥 아웃 오브 파켓 없이 그냥 그렇게 예. 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군요. 또 오늘 또 갭 인슈런스라든지 렌탈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님 이 교통사고 법률 특히 이 자동차의 데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